안녕하세요. 뷰성외과 대표원장 의학박사 최순우입니다. 가슴 재수술의 원인이 엄청 많은데요. 가슴 재수술은 꼭 해야 되는 건지,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은 이제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것, 두 번째는 비자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적인 거는 수술은 다 잘 됐어요. 근데 뭐 사이즈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의 마음이 바뀐 경우가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 비자발적인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된 경우죠. 구형구축, 비대칭, 파열, 뭐 이런 빈도수로 가슴 수술을 하러 오시는데, 최근에는 보형물 이슈가 좀 있어요. 엘러간 사태를 겪으면서 엘러간 자체가 피막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 역시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원한 지 지금 18년 돼가는데, 개원 초반에 한 250cc 정도 평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250, 275. 근데 주변에서 난리였어요. 크게 한다고. 예?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권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가슴 크기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다. 또 인스타그램이나 영화나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수술했는데 왜 저 사람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0cc 정도 했던 분들이 오면 평균적으로 원하는 사이즈는 550에서 625, 700. 근데 제가 가장 크게 했던 사이즈는 모티바의 가장 큰 사이즈 1050cc. 1050cc를 넣으면 보통 몇 컵 정도 되나요? 컵이 의미가 없어. 그럼 맞는 불어가 없는 거죠. 아무리 큰 사이즈를 원하셔도 재수술은요, 피부가 이미 좀 늘어나서 웬만하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이란 없다. 모든 성형외과 수술을 통틀어서 재수술의 기준은 6개월이에요.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첫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술은 용이합니다. 피치 못하게 좀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또 환자한테도 되게 안 좋은 길이에요. 지름길로 가려 그러다가 먼 길을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원칙은 지켜야 된다. 구형구축은 기본적으로 보형물이 가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몸에서 이걸 이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격리를 하는데, 피막이 두껍게 생기면 구형구축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렇게 깔끔한 공간에 새로운 보형물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형물이 구축이 최대한 덜 오는 보형물을 해야 돼요. 스무스는 기본적으로 구축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몸에는요,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게 맨질맨질한 구조물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 몸이 얘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위장막을 쓰고 들어가는 애들은 얘가 이물질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모티바나 세빈, 나노 텍스처. 저는 그래서 스무스로는 절대 재수술하지 않습니다. 그 리플링은요,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얇은 피부를 두껍게 할 거냐, 혹은 리플링이 덜 오는 보형물을 할 거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만약에 피부를 두껍게 하겠다 그러면 지방 이식을 쫙 깔아주게 되면 좀 덜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멘토 텍스처나 엘러간 텍스처 이런 애들은 리플링이 좀 심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모티바나 세빈 이런 애들은 리플링이 적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짝짝이냐, 혹은 의사가 만든 짝짝이냐, 요걸 잘 구별해야죠. 원래 짝짝이인 거는 거상을 한다거나 사이즈를 다르게 한다거나, 이제 수술로 인한 짝짝이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이즈의 조절을 한다든지, 밑빠짐이 있는 경우는 올린다든지, 위에 볼록한 거는 내려준다든지 위치에 대한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수술해도 똑같은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이 있어요. 자세히 계속 보고 있으면 약간 다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술 전에 이해를 시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예전에 이제 물방울 보형물을 했을 때, 물방울 보형물 하면 윗가슴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윗볼록이 더 생깁니다. 왜냐면 위에 볼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되게 빵빵한 걸 넣거든. 되게 단단한 걸 넣어요. 촉감이 안 좋거든. 근데 그럴 때 똑같은 위치에 뭐 최근에 나온 뭐 모티바나 세빈으로 바꿔준다고 윗가슴이 확 들어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형물 때문에 윗볼록이 생기는 것도 많아요. 두 번째는 밑선이 올라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위에 보형물을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콤바인 돼 있을 때 보형물의 성질이나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려줬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윗볼록 때문에 수술했는데 이제 밑으로 쳐졌다, 밑빠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한 5, 6년 전에 선풍적으로 인기 끌었던 아쿠아필이라고 있어요.
지금 못 쓰죠. 그때도 사실은 불법이었는데, 근데 아쿠아필은 염증도 많이 생기고 조직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다 제거가 불가능해요. 다 제거했다가는 가슴이 남아나지 않거든요. 재수술도 되게 어려워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조직이 다 녹은 거예요. 변형이 온 경우죠. 근데 그런 경우는 100% 제거는 아니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형물을 딱 넣어줘서 예쁜 가슴으로 만들어드려요.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검진을 통해 가지고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검진센터가 있는 거예요. 검진센터가 뭐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가슴 재수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병원을 내원하시는데요.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덜 생기면서 본인의 어떤 그 니드에 충족하는 사이즈와 보형물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순입니다. 오늘은 가슴 재수술에 꼭 체크해야 될 점, 특히나 재수술의 전략을 가지고 재수술하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세션인데요. 세 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의 수술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거였는데, 제가 세 분 연자 중에 한 분으로 가슴 재수술에 있어서 전략적인 어떤 접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하려고 이제 환자분이 받으려고 왔어요. 20년 전에 수술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보형물로 수술하셨어요? 그러면 몰라요. 근육 위에요? 근육 아래예요? 몰라요. 몇 cc예요? 몰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겉에서 볼 때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전의 보형물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텍스처인지 스무스인지. 그 다음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저희가 또 알 수 있어요. 근육인지 근육 아래인지. 그리고 피막이 얼마나 두꺼운지, 피막을 꼭 제거해야 되는지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론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지만, 그리고 보형물이 파열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혹은 그 주변에 뭔가 이물질이 있는지. 심지어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 수술한 경우에는 보형물 옆에 꺼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다가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안에 이물질, 필러나 이런 것들, 혹은 예전에 받았던 지방 이식 여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그 이분의 피부 두께 같은 거를 미리 알아서 수술 계획을 어떻게 잘 짜느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나서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방 초음파 검진을 위해서 저희 병원 안에 검진센터가 있는 거예요. 유방외과 원장님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원장님이 이렇게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알고 재수술을 들어가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다르죠. 환자분을 위해서도 그게 정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 보형물의 위치, 피막, 장액종,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얼마큼 터졌는지, 어디까지 터졌는지, 겨드랑이까지 갔는지, 그런 것들 미리 알아서 제거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가는 거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짜서 수술하러 들어가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수술이 되고요. 쓸데없는 그런 시술기를 안 해도 되죠. 계획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그럼 환자 회복도 빨라지고, 또 가슴도 출혈이라든지 그런 게 적어지고, 감염 확률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많은 거죠. 초창기, 뭐 10몇 년 전에는 그런 거 없이 재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보형물 종류도 뭔지 모르고 보형물의 위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만큼 박리를 해야 될지, 피막을 어느 정도까지 제거를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피부가 너무 얇아지면 뭐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재수술에 임하게 되면 계획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환자의 횟수 혹시 한 대여섯 번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꼬이게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그런 환자 저 안 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지나면 보형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처 조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해요.
두세 번 했다 그러면 가슴 수술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형물이 되게 좋아졌어요. 모티바나 세빈 인테그리티 이 정도 되는 보형물은 웬만한 연부 조직이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재수술을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성공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 재수술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재수술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많은 정보를 제한된 상황에서 알게 되면 우리가 보다 성공적인 가슴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이랑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보다 예쁜 가슴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뷰성외과 대표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최순우라고 합니다. 저는 가슴 수술을 집도한 지 20여 년이 됐는데요. 1년에 가장 많이 했을 때는 한 1,500에서 2,000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케이스를 겪었고 또 보형물이 이제 계속 변하면서 보형물에 이제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게 더 이상 뭐 새로 나와도 아주 새롭진 않잖아요. 그만큼 가슴 성형 수술이라는 게 끝단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노하우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술은 보형물을 이제 뺀 상태로 오셨는데 조직이 오그라들어서 가슴 모양이 되게 기형적인 모양이 되고 피부가 아주 얇아져가지고 보형물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유륜으로 절개해가지고 절개선이 뼈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분이었는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좀 성공할 수 있겠다고 확신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조금 이제 보형물들이 보다 더 예측 가능하게 행동을 하고 구축이 되게 적고 장액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경우 수술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수술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촉감이 되게 좋고 구축도 없어요. 근데 난 이게보다 더 촉감이 더 좋기 원해서 재수술하겠다. 그러면 이거가 아마 가슴 수술에 있어서 베스트니까 수술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무시하는 건 아닌데 쌍꺼풀 뭐 한 번 하면 더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연부 조직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집니다. 구축이 온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할 수 있는 수술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반복의 정도가 되게 촘촘할수록 예를 들자면 3개월에 한 번씩 재수술한다.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수술 간격은 최소 6개월, 최적은 1년 그 이상이 돼도 더 좋겠죠. 예. 우리나라의 중위 나이가 예전에 30세였다면 지금 44세예요. 지금 60살은 예전에 45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환갑이 넘어서 가슴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도 여자예요. 왜 가슴 수술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본인들 생각이고 재밌게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케이스별로 다 달라요. 어떤 건 진짜 빨리 끝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하자면 개꿀이죠. 그런 수술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진짜 어려운 수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빨리 한다 늦게 한다는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형물을 무조건 크게 하라 이런 게 국룰이나 정설처럼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사이즈의 크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10명 정도 모아놨다고 치면 9명은 작다 그래 작다. 근데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좀 작아요 원장님 좀 크게 좀 약간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반면 한 명은 크다 그래. 제가 그 여성분 들어왔는데 한 분이 이제 시누이고 한 분이 이제 며느리였겠죠. 그래서 며느리가 먼저 수술하고 시누이한테 크게 하라고 계속 권했는데 시누이는 약간 반신하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된 거야. 사이가 원래 안 좋은 사이잖아요. 더 안 좋아.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건 좋지만 본인 가슴 아니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한 6, 7년 전만 해도 아쿠아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가슴에다가 넣어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걸 권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가슴에 허가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그때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 많아요.
조직을 많이 파괴하고 있고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다르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형외과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부분도 대학병원에서 마취과 인터너 교수님께서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셨는데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서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수술 받으신 분들이 병과 체크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여성스럽고 예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감사하다, 뭐 좋다, 뭐 엄청 그러시는데 그런 좀 좋은 기운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 퍼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한 20년 가까이 가슴 성형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형물들이 워낙 좋아졌고 또 술기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못하는 재수술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안심하시고 재수술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성형외과 대표원장 의학박사 최순입니다. 오늘은 구형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을 깔끔하게 하면 구형구축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한 5, 6년 후에 오는 구형구축은 보형물 때문에 오는 구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엘러간 보형물 때문에 구형구축이 오게 되는데 보형물이 들어가면 살하고 딱 붙는 어드이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유착돼 있을 때는 괜찮은데 떨어지면 그곳에 장액종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막을 두껍게 형성하면서 구형구축이 오게 되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ALCL, 그 희귀암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엘러간은 퇴출되게 됐죠. 사실 저는 엘러간을 그런 걸 알고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구형구축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합당하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구형구축은요, 자가 진단이고 뭐고 그냥 딱 알아요. 구축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구형구축 아니에요. 가슴이 양쪽이 촉감이 다르고 한쪽은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가 진단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약이 구형구축 예방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복용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수술을 더 깔끔하게 하고 수술 후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정말 환자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약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보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병통치는 아니다. 절대 안 그래요. 물론 저절로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관리로 된다기보다는 호르몬적인 어떤 몸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주 두꺼워진 피막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식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나도 그거 알면 좋겠는데. 예? 이거 좀 알려줘 나도 환자한테 얘기해.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것 같다. 잘 안 물어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될 것 같아. 마음 편하게 하고 많이 움직이지 말고 너무 기름진 거 피하고 좋은 음식 같은 거 드시면 좋죠. 이제까지 구형구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성형외과 대표원장 의학박사 최순입니다. 오늘은 보형물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형물은 기본적으로 실리콘이기 때문에 몸에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응급적인 어떤 그런 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물질인 만큼 몸에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또 급하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터진다기보다는요 엎드려서 마사지 받았다 이런 얘기 좀 하시고요. 자기 몸무게 플러스 위에 사람 몸무게 플러스 압박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이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터졌을 때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기적인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검진을 하면 대부분은 안 터졌어요. 계속 헛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 보형물 파열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형물 파열은 미국에서는 아니 초음파보단 당연히 MRI가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MRI로 보형물의 미세 파열, 쉐일의 끊김 그런 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저희 유방외과 원장님도 생각을 하시는데 초음파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보형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경험이 능숙한 초음파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리딩하는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유방외과 원장님이 이제 초음파를 보고서 이 보형물이 무슨 보형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수술하러 들어가면 딱 그 보형물이에요. MRI로 절대 몰라요. 성형외과 원장님이냐 유방외과 원장님이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보형물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수술에 주력을 하지 초음파를 열심히 볼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는 않거든요. 유방외과 원장님 같은 경우는 초음파만 보시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성형외과 의사가 거기에 집중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아주 잘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형물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뷰성외과 대표원장 최순입니다. 오늘은 가슴 재수술의 원인 중 리플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멘토 텍스처나 엘러간 텍스처 이런 보형물들은 리플링이 정말 많은 보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우글거리는 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까먹으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모티바나 세빈 인테그리티는 약간 충전을 좀 빵빵하게 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리플링이 보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말 체지방을 정말 많이 극도로 뺐어요. 테니스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정말 극도로 체지방을 빼서 가슴의 그 연부 조직이 정말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보형물의 실루엣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약간 만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살이 좀 찌울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살이 좀 찌면 또 좋아져요. 근데 살이 이제 더 이상 찔 계획이 없다, 근데 이거를 꼭 고치고 싶다, 그럼 보형물 교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국소적으로 개선을 원하신다 그러면 지방 이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뭐래도 한 장이라도, 아무리 얇은 근육이라도 한 장이라도 위에 깔고 밑에 넣어야지 덜 만져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육 위로는 당연히 리플링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밑으로 이중평면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맞죠. 예. 지금까지 가슴 재수술 원인 중 리플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뷰성외과 대표원장 의학박사 최순입니다. 오늘은 가슴 비대칭으로 인한 재수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짝가슴의 원인이 많죠. 그러니까 짝가슴은 일단은 뼈가 다를 수 있어요. 뼈가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들어가 있는 곳에 좀 더 볼록한 보형물을 넣고 여기는 좀 덜 볼록한, 또 약간 납작한 보형물을 해서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수술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뭐 뼈는 괜찮은데 연부 조직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 볼륨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유두가 한쪽만 처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처져 있는 경우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올려줄 때는 유륜 주변이나 뭐 이런 데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흉터 없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흉터가 남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가슴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쪽은 거상을 하면서 수술하게 되는 거죠. 나는 흉터가 싫어, 이 정도 짝짝이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수술하게 되는 거죠. 그 수술 받으시는 분과 의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돼요. 몸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 처질 수 있어요. 보형물 위치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살이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하면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유를 반복하거나 심한 다이어트와 요요가 반복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형물은 그대로 있으나 살이 이렇게 위쪽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재수술을 요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간혹은 보형물하고 살이 따로 놀아서 다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를 이제 진단을 받아야겠죠. 근데 수술을 해도 지금 정도의 비대칭이 남을 수 있다면 전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수술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는데 환자분이 뭐 굳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 굳이 재수술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목욕탕 가보세요. 정말 여성분들의 그 가슴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자연산일 경우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마다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비대칭으로 인한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씻어내는 수술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괜찮아 참어 이렇게 놔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구축이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유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순입니다. 오늘은 가슴 재수술 중에서 그 가슴 모양 불만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 직후라면 그 안에 뭐 혈종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반에 디자인이 잘못될 수도 있죠. 보형물의 사이즈가 달리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걸 넣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 전에 열심히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아직도 부어 있어. 그러면 이제 초음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피가 고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고였다 그러면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씻어내는 수술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괜찮아 참어 이렇게 놔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구축이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조각하는 건 아닙니다. 가슴을 깎아가지고 조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절한 보형물을 써서 적절한 위치에 놔둠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U라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약간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 가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가슴에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똑같은 가슴을 해달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인 가슴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그런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재수술 중에서 디자인 불만족, 모양 불만족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슴 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유방암 발생하는 부위랑 보형물이 늦는 부위는 사실 우리 병원에서 우연치 않게 유방암이 발견되신 분이 넘어요. 안녕하세요. 비유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순우입니다. 가슴 수술 전 검진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병원도 많고요.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필수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하면서 유방 실질 쪽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재수술의 경우에는 또 이제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이전 보형물의 종류라든지 피막의 두께, 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층, 피하 조직의 두께, 뭐가 문제인지 그런 많은 정보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초음파를 진행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병원에서 우연치 않게 유방암이 발견되신 분이 한 10명 넘어요. 매년. 그분들은 물론 유방암이 걸려서 슬프기도 하지만 조기에 발견돼서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성 종양이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너무 작아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수술 후에 경과를 보면서 약간 사이즈가 커지는 것 같으면 제거를 하게 되죠. 사고 가슴 수술 한국 규정상 6시간 정도 입원 시간을 채운 다음에 가슴 수술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피부를 많이 제거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절제해 나가는 자기 조직도 많지 않아서 가슴의 모양이 그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양쪽을 볼륨 맞춰서 확대를 해드리면 이분이 유방암 환자였나 싶을 정도로 예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유방암 발생하는 부위랑 보형물이 는 부위는 층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생기는 부위가 훨씬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진단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중평면 방법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유방암 수술했던 부위랑 보형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유방암을 수술 받으신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방사선 치료 받은 피부는 이제 색깔도 다르고 탄력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비대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방 재건받고 이럴 때는 반대쪽 수술도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반대쪽 수술 받을 때 이제 뭐 거상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흉터가 또 생기니까 반대편을 좀 맞추면서 할 거냐 아니면 약간의 비대칭이 있더라도 확대만 할 거냐 그런 것을 집도이랑 좀 상의를 많많이 하고 하시면 본인이 기대치에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형물이 예전에는 식염수백이었잖아요. 식염수백은 터지면 이제 납작 짜부러드는 거죠. 누가 봐도 이제 내 보형물이 터졌구나 이런 걸 아는데 2007년 우리나라에서 코이시브 젤이라는 게 허가되면서 터져도 그 볼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젤이 어디 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뭐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찾아내서 교체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보형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혹시 만약에 파열이 있거나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보다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병원 가슴 검진센터의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보형물 수명이 대략 길어봐야 20년까지인 가슴 보형물이 20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코이시브 젤이 허가가 된 게 20년이 안 됐어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10년 교체설 이게 무슨 경제 주기도 아니고 무슨 10년 맨날 교체야. 안녕하세요. 뷰성형외과 최순 원장입니다. 오늘 가슴 수술에 달렸던 댓글들을 보고 그냥 넘기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멘트를 체크해보고 바로 정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요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울 때 퍼지면 자연, 안 퍼지면 성형 위주. 만약에 진짜 자연 가슴이다 라고 했을 때 누웠을 때 퍼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마치 남자의 그런 가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매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히 예쁘게 퍼지는 거, 누워도 약간의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좋죠. 예전에 누우면 진짜 퍼지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유지했는데 최근에 보형물은 적당히 퍼집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좀 많이 퍼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좋아하냐? 안 돼요.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무조건 퍼지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확대하면 유륜도 같이 팽창이 되어 커지지 않나요? 근데 피부가 늘어나니까 유륜도 약간은 커지지만 보기 싫게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유륜보다 되게 상당히 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유륜이 막 엄청 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수유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그 지방이라든지 유방 실질이 엄청 커져가지고 유륜이 심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도 트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가슴 수술로 유륜이 엄청 커진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비례해서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엎드려 자면 미세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마사지를 잘 받으면 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슴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쉘 안에 이제 실리콘을 넣는 거거든요. 쉘이 터질 수 있어요. 쉘이 몇 겹으로 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터지냐 그거 잘 몰라요. 근데 터져서 오는 사람들이 진짜 이따금씩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검진센터가 있잖아요. 검진을 하는 이유는 보형물의 파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형물 파열 가능성이 없다, 검진할 필요 없어요. 그 파열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마사지, 조수 치료, 엎드려서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무게 플러스 위에 또 몸무게 들어가고 또 뭐 누르고 그런 힘이 여러 가지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공산품인 그 보형물의 껍데기, 쉘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도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엎드려서 마사지 할 때는 가슴을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엎드려서 이제 뭐 TV를 본다거나 그런 습관은 이제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 보형물 수명이 대략 길어봐야 20년까지인 가슴 보형물이 20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코이시브 젤이 허가가 된 게 20년이 안 됐어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허가가 됐으니까 2027년이 돼야지 코이시브 젤 한지 20년이 되신 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신 분도 지금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이 되는 그 빈도는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술한 지 5년 되신 분이랑 10년 되신 분, 15년 되신 분 다르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마모가 되고 그러면서 파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형물 교체는 요즘 10년에 한 번씩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양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20대에 수술 받는다 그러면 그 100세까지 살면 8번 더 하라는 건데 아니죠. 터지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 사실 보형물도 이게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느 끝단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형물은 좀 예전의 보형물에 비해서 수명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정보다라고 생각되는 댓글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게 10년 교체설. 이게 무슨 경제 주기도 아니고 무슨 10년 맨날 교체야. 그럼 10년 후에 와가지고 다 바꾸나? 그러면 지금 20년 전에 수술한 사람, 10년 전에 수술한 사람, 오늘 수술한 사람 해가지고 오늘 한 10명 해야겠네? 안 그래요. 잘 살아간단 말이죠. 어디선가 행복하게 다 살아가고 가끔 와서 검진 받으신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가슴 성형에 관련된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잘못된 성형 상식을 가지고 논쟁을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거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건설적인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수술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확인을 원한다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뷰성외과 대표원장 최순우입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모티바 사용 기준으로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고요. 저희 병원이 유일하게 모티바 사용량 1위 병원 그리고 챔피언으로 됐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모티바가 맨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사실 저희는 모티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1년, 한 2년 정도는 좀 지켜봤습니다. 무슨 새롭게 뭐가 런칭이 되거나 새롭게 시작하면 보형물이 진짜 좋은 보형물일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보형물을 만드는 어떤 기전이라든지 몸에 적합한 정도나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수했지만 저는 다른 병원들이 사용하는 걸 좀 지켜보기로 하고 유심히 지켜본 결과 매우 좋은 보형물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저희가 또 한번 쓰기 시작하면 또 1등 하지 않습니까? 단숨에 1등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예전부터 초음파 검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심도 있게 초음파를 보게 됐죠. 또 환자분들도 이런 저희 병원의 어떤 프로세스, 절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뢰하시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환자분들 열심히 보고 한 분 한 분 수술 후에도 사후 관리 또 열심히 하고 초음파 검사나 여기서 주기적인 검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의사들 몇 명 안 주는 그런 상도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나 사용량 1위 병원이라는 그런 영예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모티바 보형물은 이 안에 그 내용물 자체가 되게 코이시브니스가 있어요. 찰지다고 봐야죠. 표면이 아주 미세한 거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갔을 때 얘가 이물질인지 내 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래 가려면 옆에 사람 친구랑도 대면 오래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0.5%라는 게 많은 의사들과 많은 클리닉을 합친 그런 수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수술을 깔끔하게 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한다면 그 0.5%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 확률이에요. 부작용 확률을 보고서 보형물을 쓰는 거고 만약에 모티바보다 부작용 확률이 더 적은 보형물이 나오면 죄송한 말인데 say goodbye. 아시겠죠?
이분은 이제 지금 한 달 차 정도 됐는데 지금 위가 살짝 볼록하죠.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요 가슴이 살짝 볼록한 게 나중에 조금 덜 볼록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윗가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윗가슴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플랫했으면 좋겠다, 의견차가 다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상의를 해서 의료진과 잘 얘기를 하면 되겠죠. 지금은 아주 한 달 차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커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슴 조직이 없으면 더 네.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어줍지 않게 있는 게 더 힘들어. 그 조직이랑 맞추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차라리 없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기 가슴이 없어서 이렇게 뭐 수술 가능하냐 이런 생각 전혀 갖지 마시고요. 오시면 됩니다. 또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없는 게 훨씬 편하다. 두 번째 가슴도 뭐 보통 한 250cc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넣어 오셨는데 뭐 이제 크게 만든 거죠, 그죠? 저는 약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가슴을 원하시면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환자분이 어떻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드리는 게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티바에서 사용량 1위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받는 비성형외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